응, 와이프 방금 나갔어. 지금 옷 갈아입고 바로 나갈게. 문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저 목소리. 분명 10년째 하반신 마비로 누워 있어야 할 제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연 순간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걸친 남편이 두 발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부르며 아들을 배웅하고 있었어요. 저의 20대와 30대, 저의 청춘 전부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을 통째로 도둑맞은 한 여자의 소름 끼치는 반격이 시작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이지윤이고 올해 38살입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지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이나 물건은 쉽게 놓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쓰던 낡은 필통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들고 다녔고 친구와 한 번 약속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마음이 편했지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늘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지윤아, 사람이 맹하게 너무 착해 빠지면 결국지만 손해보는 법이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맨날 양보만 하고 살아? 남들처럼 좀 독하고 모질게도 살아봐. 응?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참 걱정도 팔자라니까.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남 배려하면서 사는 건데 뭐 어때서 그래요? 나는 남 속이면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사는 게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뒤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고 저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반듯하게 살아야 한다고 늘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뒤로는 어머니께 매달 용돈을 붙여드리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지요. 그러던 27살 봄 대학 동창 미영이가 저에게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야, 이지훈. 이번엔 진짜로 괜찮은 놈 하나 건졌다니까? 우리 친오빠 회사 후배인데 내가 보증할게.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탤런트 뺨치게 생겼어. 게다가 성격은 또 얼마나 싹싹하고 반듯한지 몰라. 너 이번에 안 나가면 평생 후회한다? 저는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아휴 됐어. 네가 괜찮다고 한 남자가 한둘이었니? 나 그런 낯간지러운 소개팅 체질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왜 자꾸 그래?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미영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딱 한 번만. 내 얼굴 봐서 딱 한 번만 나가봐. 응? 정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비싼 밥만 쓱 얻어먹고 일어나도 되니까. 제발, 응? 그렇게 억지로 끌려나간 자리에서 저는 강민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강민호가 저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 이지훈 씨 맞으시죠?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고우시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강민호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다정한 눈빛에 그만 얼굴이 붉어져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강민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미리 주문해둔 따뜻한 유자차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밖이 많이 춥죠?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 날이 하도 쌀쌀해서 제가 따뜻한 유자차로 미리 시켜놨습니다. 지훈 씨 오시면 바로 드시게 하려고요. 입에 안 맞으시거나 혹시 시원한 거나 다른 거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바꿀까요?
저는 그 세심함에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호는 매일 아침 저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고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예쁜 지훈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헬쑥하니 많이 피곤해 보이네. 안 되겠다. 오빠가 오늘 든든하게 고기 사줄 테니까 당장 가방 챙겨서 나와. 아유, 민호야. 매번 퇴근길마다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해. 피곤할 텐데 집에서 좀 쉬지 맨날 나한테 돈 쓰고 신경 쓰게 해서 나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에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사랑하는 여자 맛있는 거 먹이고 집까지 바래다 주는 게 내 유일한 낙인데. 내가 다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넌 그냥 오빠만 찰떡같이 믿고 따라오면 돼. 알았지? 강민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1년쯤 되던 날 강민호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4월의 저녁이었지요. 강민호가 제 손을 잡고 벤치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나 오늘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하고 진지한 이야기야.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강민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래? 너 표정이 너무 진지하니까 내가 다 떨리잖아. 강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나랑 결혼해줘. 내가 돈을 아주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내 평생 너 하나만 쳐다보고 공주님처럼 아껴줄게. 내 아내가 되어줄래?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민호가 저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나 진짜 잘할게.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너 절대 눈물 흘리는 일 없게 할게. 맹세해. 어머니께 결혼 이야기를 꺼내던 날 어머니는 강민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강서방. 우리 지훈이 좀 잘 부탁하네. 이 아이가 애비 없이 커서 그런지 겉으로는 씩씩하고 강해 보여도 속은 아주 물러터진 녀석이야.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애니까 자니가 옆에서 잘 좀 보듬어줘. 알겠지? 어머님, 그런 걱정은 하등 마십시오. 우리 지훈이는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어머님 눈에 눈물 나시는 일 없게 지훈이 평생 웃게만 해줄 테니 저만 믿으십시오. 강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제가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돌리며 하루하루 꿈 같은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훈 씨 맞으십니까? 여기 한강성심병원 응급실인데요. 강민호 씨 보호자분 되시죠? 저는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기 선생님, 우리 민호한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강민호 씨가 아주 큰 교통사고가 나서 구급차로 실려오셨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지금 당장 응급실로 빨리 뛰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강민호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지요. 며칠 뒤 담당 의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세요. 환자분이 천만다행으로 목숨은 건지셨지만 허리 척추 쪽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이 나왔어요. 앞으로 두 다리로 다시 걷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실 앞 복도에서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우리 불쌍한 민호 좀 살려다오. 저렇게 젊은 나이에 평생 걷지도 못하고 누워 지내야 한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니? 지훈아, 제발 우리 민호 버리지 마라. 너 아니면 이제 저 불쌍한 애 걷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발 부탁이다.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파혼을 권했습니다. 지훈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동정심에 흔들릴 때가 아니야. 평생 똥오줌 받아내면서 휠체어 밀고 살 자신 있어? 내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야. 냉정하게 생각하고 당장 끝내. 하지만 저는 병실에 누워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강민호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야, 울지 마, 나 안 떠나. 걱정하지 마. 네가 못 걸으면 내가 휠체어 밀어주면 되고, 네가 못 서면 내가 업어주면 돼. 내가 평생 내 두 다리가 되어줄 테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같이 살자. 응? 그렇게 저는 28살에 강민호와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꼭 10년이 흘렀습니다. 저의 20대와 30대는 오직 강민호를 위해 존재했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강민호의 아침밥을 짓고 굳어가는 다리를 주물러 준 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도 걸은 채 집으로 달려와 강민호의 점심을 챙기고 다시 회사로 향했지요. 퇴근 후에는 강민호의 목욕과 대소변까지 살뜰히 살폈고 밤이면 밤마다 물리치료를 해주느라 손목이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아휴, 지훈 씨. 며칠 사이에 얼굴이 완전 반쪽이 됐네. 반쪽이. 남편 챙기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지훈 씨가 먼저 쓰러지겠어. 제발 숨 좀 돌려가면서 쉬엄쉬엄 일해. 아유, 저는 진짜 괜찮아요. 저 멀쩡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제가 안 챙겨주면 밥 한 숟갈도 혼자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는데 저라도 억척스럽게 챙겨야죠. 어쩌겠어요. 다 제 팔자고 복인걸요. 저는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던 이번 주 토요일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말에는 고생하지 말고 민호 우리 집에 훌쩍 데려다 놔라. 애가 아주 얼굴이 헬쑥해져서 내가 안쓰러워 죽겠어. 주말 내내 시어미가 우리 아들내미 챙길 테니까 너는 집에서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푹 좀 쉬어. 알았지?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휴, 어머니 챙겨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점심 먹이고 오후쯤에 민호 모셔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후 2시쯤 저는 강민호를 태운 휠체어를 밀고 시댁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강민호가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씀대로 이번 주는 내 걱정 싹 다 잊고 진짜 푹 쉬어. 맨날 나 때문에 고생만 하고 집에서 밥도 좀 든든하게 챙겨 먹고 살도 좀 찌워. 알았지? 응, 알았어. 어머니가 잘 챙겨주실 테니까 나도 마음 편히 쉴게. 당신도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걱정 말고. 시어머니에게 강민호를 넘겨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방을 뒤져보니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휴대폰을 어디다 둔 거야? 가방에 없네. 아휴, 아까 아버님 제사상 차림표 적어둔다고 식탁에 올려놓고 그냥 쏙 나와버렸나 보네. 안 되겠다. 다시 가야지. 저는 다시 차를 돌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자기야.
지훈이 방금 막 나갔어. 아휴,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나 지금 옷 쫙 빼입고 바로 나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는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분명 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10년간 제가 알던 힘없고 축 처진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젊고 활기차고 심지어 들떠있기까지 한 목소리였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청바지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머리를 매만지며 걸어 나오는 강민호가 말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호의 뒤에서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따라 나오다가 저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현관 앞에 마주선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네가 왜 벌써 아니, 이거 오해야. 네가 지금 보는 거, 이거 진짜 아니라고. 저는 강민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지요. 지난 10년 동안 제가 새벽마다 주물러주던 그 다리로 강민호는 지금 제 앞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한 얼굴로 앞치마 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지훈아, 네가 벌써 어떻게 다시 왔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다. 우리 민호가 방금 기적처럼 갑자기 딱 일어난 거 있지. 어머, 기적이야, 기적.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 입 좀 다물어 봐요. 지훈아, 거기 안 서. 지훈아, 내 말 좀 들어봐. 강민호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휴대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올 때까지 저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가로수 옆 벤치에 주저앉은 순간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았지만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새벽에 일어나 짓던 아침밥, 손목이 시려오도록 주무르던 다리,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삼키던 눈물.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잠그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강민호가 늘 앉아있던 휠체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저는 그 휠체어를 노려보다가 벌떡 일어나 그것을 힘껏 걷어찼습니다. 휠체어가 벽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 저는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이불을 물어뜯으며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찬장 위에 놓인 결혼사진, 강민호와 함께 찍은 여행사진, 시어머니가 보내준 김치통.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부수고 싶었습니다. 꽃병을 집어들고 벽에 던지려던 순간 저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부수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저는 꽃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눈이 퉁퉁 붓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지훈, 정신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지는 거야. 그때 휴대폰이 없는 것이 떠올라 집 전화를 확인해 보니
시어머니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 넘게 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아까 그것 말이다. 민호가 요새 재활 훈련을 조금 받고 있었는데 너 놀랄까봐 비밀로 하고 있었어.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 민호가 너 깜짝 놀래켜 주려고 몰래 연습하고 있었던 거야. 오늘은 그러니까 처음으로 몇 걸음 뗀 날이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수록 뻔뻔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요. 세상에, 우리 민호가 걷다니. 저 지금 너무 놀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얼마나 놀랐겠니? 그래서 네가 그렇게 뛰쳐나간 거지. 이해한다. 이해해. 어머니, 지금 민호 좀 바꿔주세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잠시 후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놀랐지. 저는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다정하게 꾸며냈습니다. 민호야, 나 너무 기뻐서 지금도 눈물이 안 멈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같이 기뻐할 수 있었잖아. 그게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했지. 괜히 기대만 시켰다가 실망할까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번 주말은 어머니께 부탁드릴 테니까 편하게 쉬다 와. 알았지.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대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값비싼 홍삼 세트와 한우 갈비 세트를 골라 시댁으로 배송을 시켰지요. 그리고 근처 전자상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장님, 아주 작은 녹음기 있어요. 안 보이는데 붙일 수 있는 걸로요. 상가 주인이 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에 쓰시려고요? 저희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보호사가 학대하는 것 같아서요. 증거를 좀 잡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가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톱만 한 녹음기 여러 개와 단추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를 몇 개 꺼내 보였지요. 저는 그것들을 전부 사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강민호가 늘 앉아 있는 소파 뒤편, 텔레비전 뒷면, 부엌 찬장 위 그리고 휠체어 팔걸이 안쪽에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붙였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렸지요. 설치를 마치고 나서 저는 강민호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칼로 미역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어 피가 도마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저는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저는 시댁으로 강민호를 데리러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강민호가 휠체어에 앉은 채로 두 팔을 벌리며 저를 반겼지요. 지훈아, 왔어. 보고 싶었어? 저는 강민호의 목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하루가 왜 이렇게 길던지. 시어머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왔니? 어제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감사드려요. 민호가 걷는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배시시 웃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흐느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우리 지훈이 고생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이제 우리 민호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네가 편해질 텐데. 저는 그 능청스러운 눈물을 보면서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갈비 도착했죠.
좀 드셨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 아니면 누가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 내가 복이 많아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민호는 뒷좌석에 실린 휠체어를 흘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오늘 저녁은 뭐야? 시댁밥이 맛있긴 했는데 그래도 네가 해주는 밥이 최고야. 미역국 끓여놨어. 좀 이따 데워줄게. 저는 백미러로 강민호의 얼굴을 흘낏 훔쳐보았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던 그 얼굴이 이제는 벌레보다 더 징그럽게 느껴졌지요. 강민호를 침대에 눕히고 나자 저녁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강민호에게 감기약을 조금 진하게 타서 먹였고 강민호는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이제 겨우 하루가 지났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오늘 낮에 시댁에서 있었던 녹음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야, 너 이 자식. 앞으로는 좀 조심해. 지훈이 그것도 눈이 있는데 언제까지 속을 것 같아. 강민호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무슨 눈이 있어. 걔는 그냥 소야, 소? 밥 갈고 젖자는 소? 이놈아, 그래도 조심하라니까. 아직 뽕을 다 못 뽑았잖아. 알았어. 근데 걔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 지난달에 슬쩍 봤는데 적금만 2억이 넘더라. 그것도 다 내가 아파서 못 쓰고 모아둔 거잖아. 어이구, 우리 아들 복 터졌네. 그 돈까지 싹 다 긁어와서 이혼하면 되겠다.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뛰었지요.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제가 시댁 도착하기 1시간 전쯤 강민호가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응, 오빠 이번 주말도 자유야. 우리 마누라가 시댁에 나 맡겨놓고 갔거든. 어디서 볼까?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근데 그 여자 진짜 불쌍하다. 오빠는 양심도 없어. 양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여자는 나 아니었으면 시집도 못 갔어. 얼굴도 별로고 몸매도 그렇고 내가 데려간 게 감지덕지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부술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얼굴이 별로다. 몸매도 그렇다. 시집도 못 갔을 여자다. 강민호의 그 말들이 못이 되어 제 가슴에 하나하나 박히는 것 같았지요. 저는 이를 악물고 다음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제가 집을 나선 직후의 시댁 거실이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지훈이 나가자마자 미친 듯이 걷고 싶더라. 10년 동안 그 좁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척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놈아, 그래도 그 덕에 우리가 보험금 14억을 만졌잖니. 그 돈이 어디 그냥 나오는 돈이니. 최 선생이 진단서 잘못 써줬으면 지금 우리 다 감방에 있을 판이야. 최 선생한테 이번 달 용돈 좀 두둑하게 보내드려. 계속 관리해야 되니까. 알았어. 근데 지훈이 그건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야? 조금만 더. 우리 집 명의 지훈이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내 앞으로 돌리고 대출도 하나 크게 받아놓고 나서 정리할 거야. 걱정 마. 저는 노트북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자판 위로 뚝뚝 떨어져 흘렀지요. 14억. 그 돈이 나오는 동안 저는 매일 밤 강민호의 굳은 다리를 2시간씩 주무르며 손목 통증에 파스를 붙이고 잠들었습니다. 저의 청춘, 저의 젊음, 저의 웃음.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그저 안주거리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어
딱딱해지는 느낌이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얼굴에 맞았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민호, 너 지금까지 잘 걸어 다녔지? 이제부터는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려 줄게. 진짜로. 안방에서 강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재로 다시 들어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새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름을 붙였지요. 그 폴더의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인물별로, 사건별로 폴더를 나누어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지요. 회사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커피를 타서 돌렸고, 집에서는 강민호의 굳은 다리를 여전히 주물러 주었습니다. 지훈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힘이 좋아? 아프기까지 하네. 강민호가 눈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얼른 손에 힘을 뺐습니다. 미안.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더니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나 봐. 내가 못난 놈이라 미안해, 지훈아. 내가 얼른 나아서 너 편하게 해줘야 하는데. 저는 강민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 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지요.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저는 강민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 밤도 저는 새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녹음된 파일에서 낯익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저는 마우스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임신했다고. 2달째래. 강민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진짜야. 내가 오빠한테 왜 거짓말을 해? 강민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잘했다. 진짜 잘했어.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박수진. 2년 전부터 강민호의 재활을 도와주던 물리치료사였지요. 28살의 예쁘장한 아가씨였고 저를 언니 하면서 살갑게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처음 만난 날 수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지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형부 꼭 다시 걷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그 말에 감동해서 수진에게 명절마다 용돈을 챙겨주었고 생일이면 케이크도 사주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진이 감기에 걸렸다길래 죽을 써서 병원까지 가져다 주기도 했지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떡할 거야? 나 배 나오기 전에 정리해야 되잖아. 조금만 참아, 수진아. 내가 집 명의만 내 앞으로 돌려놓고 바로 이혼할게. 그 다음에 우리 셋이 살자. 진짜지. 오빠, 나 또 속이면 안 돼. 내가 언제 너 속인 적 있어. 이 오빠만 믿어. 수진이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오빠, 그 언니 진짜 안 됐다. 나 어제 언니가 사준 목도리 두르고 오빠 만나러 왔잖아. 그러게, 그년 은근히 눈치가 없어. 그래서 좋아. 눈치 없어야 계속 벗겨먹지. 저는 이어폰을 뽑고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지요. 목도리.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백화점에서 사서 수진이에게 선물한 그 목도리. 그것을 두르고 수진이는 제 남편을 만나러 다녔던 것입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에서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엎어져 눈앞이 하얘지는 순간에도
저는 강민호가 저녁에 뭘 먹을지를 걱정하고 있었지요. 동료들이 저를 병원으로 옮겼고 저는 사흘 동안 링거를 맞으며 입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만 강민호를 봐달라고 부탁드렸지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젊은 게 벌써 그래서 어쩌니. 얼른 나아라. 민호는 걱정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결혼식장에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강민호와 함께 걷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강민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더니 저를 밀어 낭떠러지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지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나쁜 꿈을 좀 꿔서요. 그때 저는 문득 집 안서재에 두고 온 녹음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노트북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 원격으로 녹음 파일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원해 있던 사흘 동안의 녹음을 재생했지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제 침실이었습니다. 오빠, 여기서 하면 진짜 짜릿하다. 그 언니 여기서 자는 거지. 짜릿하지. 그년이 매일 밤 여기서 나 다리 주무르는데 지금 이 침대 위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알면 어떤 표정 지을까? 아, 상상만 해도 웃긴다. 그 언니 진짜 바보야. 남편의 웃음소리와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뒤엉켜 침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링거줄을 뽑아 던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습니다. 제가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그날, 그들은 제 침대 위에서 몸을 뒹굴며 저를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링거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에 은행 갈 거야. 지훈이 인감이랑 신분증 슬쩍 챙겨서 대출 좀 크게 받으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얼마나 받을 건데? 5억 정도. 집 담보로. 이놈아,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엄마도 참.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이런 거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최 선생 조카가 은행 지점장이야. 서류만 잘 꾸미면 돼.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남은 재산까지 다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집은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어머니가 아버지와 신혼살림을 시작하셨던 그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그 집을 넘겨주시며 말씀하셨었지요. 지훈아, 이 집이 내 뿔이다. 절대 함부로 팔지 마라. 저는 병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아직 링거가 남았어요. 어디 가시게요? 저 퇴원할게요. 지금 바로 나가야 돼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만 들이밀면 강민호와 시어머니를 감방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이야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지요. 보험금을 편취할 때 강민호에게 거짓 진단서를 써준 최 선생이라는 의사, 그 의사와 짜고 서류를 넘긴 보험사 직원, 그리고 이번 대출건에 얽혀 있다는 은행 지점장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조직인지,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설프게 신고했다가 오히려 증거를 인멸당하고 저만 이상한 여자로 몰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부엌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지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는 지난해 여름에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저는 어머니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실컷 울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진짜 어떡해. 사진 속 어머니는 인자하게 웃고 계셨지요. 저는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음날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것이고 친구들에게 하면 걱정과 참견에 시달릴 것이며 강민호의 지인들은 모두 강민호 편이었지요.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민호와 시어머니의 대출 관련 통화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은행 갈 거니까 그때까지 최 선생한테 서류 하나 부탁해놨어. 알았다. 근데 지훈이는 어떻게 속일 거야? 인감은 이미 서랍에서 뺐고 신분증은 지훈이가 씻을 때 사진 찍어놨어. 서류는 지점장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니까 걱정 마.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었으니 나흘 뒤면 강민호가 은행에 갈 예정이었지요. 나흘. 그 시간 안에 저는 뭔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눈이 뻑뻑하고 목이 뻣뻣해졌지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타서 마시며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이런저런 단어를 두드려 넣었습니다. 보험 사기 신고, 남편 외도 이혼, 재산 은닉 명예 도용 대출. 검색 결과 화면에 광고성 글들만 잔뜩 떠올랐지요. 저는 그중 몇몇 법률 상담 게시판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여자들이 자기 사연을 올려놓은 글이 많았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한 채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게시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조회수가 유난히 많은 어느 법률 카페에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할 때 이름은 아무렇게나 지어 넣었지요. 아이디는 그냥 오늘 날짜와 숫자를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아무도 없는 서재에서 흰 화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 중 일부만이라도 이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지요. 저는 손끝이 저릿한 것을 참으며 자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강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지고 앉아 첫 문장을 천천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의 제목은 아주 짧았습니다. 남편이 10년째 하반신 마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글의 녹음 파일이나 사진 같은 증거는 하나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략적인 사연만 몇 줄 적었지요. 남편이 10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오랫동안 간병했으나 최근 남편이 걷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것. 남편이 곧 집을 담보로 큰 돈을 빌리려 하고 있다는 것. 글을 올려놓고 저는 노트북을 덮은 채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반신반의였지요. 그저 마음속에 쌓인 것을 어딘가에 뱉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 앉아 휴대폰을 열어보니 카페 쪽지함에 낯선 아이디로부터 쪽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의 서태경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었지요. 쪽지의 내용은 짧고 정중했습니다. 글을 우연히 보았고 사연이 사실이라면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것. 상담료는 받지 않을 테니 시간이 된다면 한 번만 만나 달라는 것. 저는 그 쪽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요. 저는 인터넷 검색창에 서태경이라는 이름과 법무법인 태산을 함께 입력해 보았습니다.
방송에 몇 번 출연한 이력이 있는 이혼과 보험 사기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사진 속의 서태경은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눈매가 서늘한 남자였지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서태경으로부터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서태경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로펌이 있는 건물은 시내 한복판에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지요. 저는 회색 니트에 낡은 코트를 걸친 초라한 차림새로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조용히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지훈 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서 있던 남자가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지훈 씨, 어서 오세요. 서태경입니다. 서태경이 손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는 것이 어색해 어깨를 살짝 움츠렸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뭐 드시겠어요? 그냥 따뜻한 물이면 돼요. 서태경이 직접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세심한 손길에 저는 왠지 목이 메었지요. 저는 서태경 앞에서 지난 열흘 동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강민호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병원 침대에서 녹음을 재생하던 새벽까지 말입니다. 말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목이 잠겨 물을 삼켰습니다. 서태경은 말없이 듣기만 했지요. 가끔 수첩에 뭔가를 적을 뿐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끝났을 때 서태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훈 씨, 지금 이 순간까지 참으신 것 자체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는 지금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기 이 안에 다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내 서태경에게 건넸습니다. 서태경이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 몇 개를 확인했지요. 스피커에서 강민호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서태경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서태경이 노트북을 덮고 저를 바라보았지요. 이지훈 씨, 이건 그냥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명예도용, 여기에 상습 배임까지 걸릴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태경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이지훈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살림하고 회사 다니시면 됩니다. 남편이 대출을 실행하려는 그 순간까지 절대 티를 내지 마십시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출을 그냥 두면 저희 집이 넘어가지 않나요? 막을 겁니다. 은행 내부에 아는 사람이 있고 대출 서류에 함정을 하나 심어두는 방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자세한 건 저와 사설탐정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지훈 씨는 그저 남편이 대출 서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주기만 하십시오. 저는 한참 만에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사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직 수임료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서태경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비슷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편이 되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서태경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잘못한 사람은 이지훈 씨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지훈 씨의 삶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저는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서태경 앞에서 저는 소리내어 엉엉 울었지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남 앞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태경은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위 티슈 상자를 조용히 제 쪽으로 밀어주었을 뿐이었지요. 저는 티슈로 눈물을 훔치며 서태경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이 사건 다 끝난 뒤에 하십시오. 지금은 이지훈 씨가 살아남는 게 먼저입니다. 그날부터 저의 하루는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강민호의 다리를 주무르고 미역국을 끓이는 착한 아내였고, 회사 밖에서는 서태경과 사설탐정을 만나 증거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사람이었지요. 서태경이 소개해준 사설탐정 김 실장은 짧은 머리에 무뚝뚝한 남자였습니다. 김 실장은 강민호를 사흘간 미행한 뒤 사진 한 뭉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겁니다. 사진 속 강민호는 잘 다려진 셔츠에 브랜드 청바지를 걸치고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골프채를 들고 필드에 서 있었고, 어떤 사진에서는 룸살롱 앞에서 여자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사진들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제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님, 시댁 재산 쪽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인천에 하나 있고 시아주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가도 몇 채 있더군요. 다 알아놓겠습니다. 서태경은 저에게 대출 관련해서도 세세히 지시했습니다. 남편이 인감 서류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어느 은행 지점으로 가는지 정확히 확인만 해주세요. 지점장 얼굴은 저희 쪽에서 파악할 겁니다. 저는 강민호의 서재를 조용히 뒤졌고 은행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를 발견해 사진으로 찍어 서태경에게 보냈습니다. 서태경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 본점 쪽에 이미 손을 써두었지요. 디데이는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디데이를 나흘 앞둔 토요일 저녁, 서태경이 저를 로펌 근처의 조용한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지훈 씨, 잘 드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체력 싸움이니까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도 드셔야 합니다. 이지훈 씨가 쓰러지면 이 싸움 못 이깁니다. 서태경이 제 앞에 국밥 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뜨거운 국물을 한술 떠넣었지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저는 이유 없이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태경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이지훈 씨한테 국밥 한 그릇 사준 사람이 없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늘 남밥을 챙기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남이 챙겨주는 밥도 좀 드십시오. 그럴 자격 있으십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얼른 국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감정 하나가 마음속을 스쳐갔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준다는 감각, 저 대신 화를 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느꼈던 그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지요. 저는 그 감정에 흠칫 놀라 얼른 국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화요일 잘 부탁드립니다. 서태경이라고 부르세요. 변호사님 소리 들으면 이지훈 씨가 저한테 자꾸 거리를 두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태경 씨. 네, 지훈 씨. 화요일에 봅시다. 저는 국밥집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밤인데도 이상하게 별이 잘 보이는 밤이었지요.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깨는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집 현관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 안쪽에서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훈이 왔나 봐. 나 이따 통화할게. 저는 그 목소리에 이제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비밀번호를 눌렀지요.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강민호가 휠체어에 앉은 채 저를 반겼습니다. 어디 갔다 이렇게 늦어.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 응, 회사 회식이 좀 길어졌어. 얼른 저녁 차려줄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조용히 앞치마를 걸쳤습니다. 사흘만 더 견디면 되었지요. 디데이 전날 밤 강민호가 저를 침실로 불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민호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지요. 지훈아, 이리 와서 잠깐만 앉아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강민호 옆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강민호가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훈아, 나 진짜 미안한 말 하려고 해. 근데 너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어. 뭔데? 편하게 말해. 강민호가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이 이혼 서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저는 짐짓 놀란 얼굴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이혼 서류잖아. 응, 지훈아. 강민호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 더 이상 내 짐이 되기 싫어. 너는 아직 젊고 예쁜데 나 같은 병신 옆에서 시들어가는 거 못 보겠어. 민호야,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저는 강민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지훈아. 나 너한테 짐만 되는 거 알아. 대신 이 집은 내가 가질게. 그래야 우리 엄마랑 내가 밥이라도 먹고 살지. 이 집을 당신이 가진다고. 위자료 대신이라고 생각해줘. 나 지금 재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병원비도 많이 나가고 엄마 병수발도 봐야 하고. 지훈이 너는 회사도 다니고 젊으니까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삼키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알았어, 민호야. 진짜 지훈아. 진짜 미안해. 강민호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강민호의 어깨 너머로 벽시계를 바라보았지요. 자정을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도장은 어디 있어? 지금 찍자. 안 그럼 나 마음 약해질 것 같아. 내가 준비해놨어. 여기 있어. 강민호가 미리 준비해둔 도장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척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요. 붉은 도장 자국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잠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때 강민호의 얼굴을 보았지요. 강민호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을 나왔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웃었지요. 찍혀라, 강민호. 그 도장 하나가 내 무덤이 될 테니.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강민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오늘 어디 나갈 거야? 응, 엄마랑 병원 좀 다녀오려고. 이따 저녁에 봐.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강민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에게 반차를 신청했지요. 팀장님, 저 오늘 급한 개인 일이 있어서 오후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 있어? 괜찮아요. 그냥 시댁 일이에요. 팀장은 별말 없이 반차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서태경의 사무실로 향했지요. 사무실에는 이미 서태경과 김 실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노트북 2대가 놓여 있었지요. 지훈 씨, 준비되셨어요? 네, 태경 씨. 지금 남편이 은행에 도착했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지점장이 안내해서 대출 실행 창구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수진이도 같이 갔어요. 서태경이 노트북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김 실장이 은행 앞에서 찍은 사진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지요. 강민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수진이 그 뒤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두 사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태경 씨, 지금 시작하죠. 네, 지훈 씨. 신호 넘기겠습니다. 서태경이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짧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물결처럼 흘러갔지요. 경찰서에는 미리 준비한 자료가 접수되었고 보험사에는 사기 신고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서태경의 팀은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과 강민호의 차명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고 은행 본점에서는 대출 서류의 이상 신호가 감지되어 지점 창구에 즉시 통보가 갔습니다. 지금 은행 창구에서 대출금 인출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김 실장이 이어폰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막힐 겁니다. 서류에 심어둔 함정이 지금쯤 발동하고 있을 거예요. 서태경이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잠시 후 김 실장의 이어폰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구에서 계좌 동결됐고 지점 안에서 경찰이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중이랍니다. 저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태경 씨, 저도 가야겠어요. 같이 가시죠. 저와 서태경이 은행 지점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강민호는 창구 앞에 놓인 휠체어에서 방금 굴러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경찰관 2명이 강민호를 부축하려 하고 있었고 수지는 옆에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몸을 떨고 있었지요. 아이고 다리야. 저 하반신 마비 환자예요. 좀 살살 다뤄주세요. 강민호가 바닥에 널브러진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강민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지요. 강민호가 저를 발견하고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지훈아, 네가 여기 왜? 민호야, 오래간만이네. 아직도 다리가 안 움직여.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훈아,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이 여자는 그냥 내 담당 물리치료사야. 오늘 은행 오는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대신 나온 거야. 저는 대꾸하지 않고 옆에 있는 은행 직원에게 조용히 눈짓을 했습니다. 직원이 창구 뒤에 있는 대형 모니터에 저의 노트북을 연결했지요. 서태경이 마이크를 잡고 지점 안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잠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이 사람의 실제 상태를 담은 것입니다. 모니터에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강민호가 골프채를 휘두르며 웃는 모습, 수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 집 안 거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차례로 흘러나왔지요. 지점 안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서서히 잿빛으로 변해갔지요. 이거 조작이야. 지훈아, 너 왜 이래? 조작 아니야, 민호야. 다 진짜야. 저는 무릎을 굽혀 강민호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그 휠체어에서 그만 좀 일어나. 간방까지는 내 2발로 걸어가야 하잖아. 강민호가 벌개진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수진이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언니 잘못했어요. 저는 오빠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수진아, 나한테 언니 소리 하지 마. 내 목도리 두르고 내 남편이랑 다니면서 무슨 언니야. 저는 수진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경찰관들이 강민호와 수진을 데리고 지점 밖으로 나갔지요. 강민호가 끌려나가면서 저를 돌아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훈아, 너 이러고 잘 살 것 같아. 두고 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지점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서태경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나가시죠. 바깥에 기자들이 좀 와 있을 겁니다. 네, 태경 씨. 지점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겨울 햇살이 제 얼굴에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며 지나갔지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 몇 조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0년. 꼭 10년 만에 저는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를 얻었습니다. 서태경이 저의 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추어 주었지요. 경찰차 문이 닫히고 강민호와 수진이 실린 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부서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새로 태어나는 것을 느꼈지요. 강민호가 경찰서로 끌려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는 아주 까맣고 조용한 잠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팀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좀 정리할 게 많아서요. 지훈 씨, 진짜 괜찮은 거야. 뉴스에서 봤어.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부터 진짜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팀장의 손을 마주 잡고 웃어 보였습니다. 회사를 나오는데 어깨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지요. 서태경은 저를 위해 이혼 조정과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절차를 착착 진행해 나갔습니다. 지훈 씨, 남편은 지금 유치장에 있어요. 어제 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오후에 실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되겠죠.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이런 사건은 가끔 판사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편 변호사가 만만치 않은 사람을 붙였더군요. 저는 그때만 해도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설마 그렇게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강민호가 풀려나겠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서태경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 씨,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손이 굳었습니다. 기각이라니요. 주거지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상대편에서 지병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고 판사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태경 씨, 그놈이 지금 다시 집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이지훈 씨, 지금 그 집에 계시죠? 지금 바로 짐 챙겨서 나오세요. 제가 근처 호텔 잡아놓을게요. 태경 씨, 저 잠깐만요. 아직 이혼 서류 정리도 안 됐고 짐도 많고 오늘 밤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문 잠그고 조용히 있을게요. 지훈 씨, 서태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그 사람이 지금 제정신일 것 같습니까? 알았어요. 짐 조금만 챙겨서 나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꺼내 서류와 노트북 갈아입을 옷 몇 벌을 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짐을 꾸리고 있는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 뒤에 등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현관문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발소리가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이 들렸지요. 이지훈, 어디 있어? 나와. 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흉포한 기운이 문틈으로 밀려 들어왔지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 번 가자마자 서태경이 받았지요. 태경 씨, 강민호가 왔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안방이에요. 문 잠그세요. 지금 바로 갑니다. 경찰에도 신고해 놓을게요. 저는 얼른 안방 문을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강민호가 안방 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지요. 이지훈, 문 열어. 나 너 죽이러 왔다. 민호야, 정신 차려. 나 지금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어디 한번 불러봐. 어차피 나 감옥 갈 것 뻔한데 갈 거면 너 하나는 데리고 갈 거야. 쿵,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이년아, 우리 아들 살려내라. 우리 민호 인생 네가 다 망쳐놓고 어떻게 편하게 자려고 그래. 저는 그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 상황에서까지 저러시는 걸까? 아들이 저의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편이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민호 좀 말리세요. 닥쳐, 이년아. 우리 아들이 그깟 다리 좀 못 쓰는 척한 게 뭐가 큰 죄야. 네가 그동안 우리 집에서 받은 게 얼만데. 저는 벽에 등을 붙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강민호의 손이 안으로 뻗어왔지요. 문틈 사이로 강민호의 눈이 보였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이었지요. 이지훈,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저는 겨우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안방 창문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까 잠깐 생각했지만 3층이었지요. 그 순간 안방 문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강민호가 손에 부엌칼을 든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헝클어진 머리로 따라 들어왔지요.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민호야, 그거 내려놔. 정신 차려. 내려놓기는. 2년 네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 강민호가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10년 동안 굳어있는 척했던 그 팔이었지요. 지금은 무서울 정도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살짝 뜨는 느낌이 들었지요. 시야가 흐릿해지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지요. 이년아, 우리 아들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가압류 풀고 탄원서 써준다고 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상태에서 말이 나올 리가 없었지요. 그 순간 저는 옆에 놓인 화분을 겨우 손끝으로 더듬어 잡았습니다. 화분의 무게가 손안에 묵직하게 잡히자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 그것을 강민호의 정강이 쪽으로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화분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민호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놓쳤지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목을 잡고 콜록거리며 숨을 겨우 몰아쉬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강민호가 다시 저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저는 겨우 몸을 굴려 침대 아래쪽으로 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지요. 이년 어디 도망가. 저는 어떻게든 몸을 일으켜 화장실 쪽으로 뛰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등을 붙인 순간 밖에서 강민호가 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지요. 쿵, 쿵, 쿵. 화장실 문이 흔들릴 때마다 저의 심장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지훈, 오늘 진짜 마지막이야. 문 열어. 그 순간 아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요.
민호야, 경찰이 온다. 도망가. 시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밖에서 들렸습니다. 엄마, 전현 저거 마무리하고 갈 거야. 쿵. 문에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했지요. 엄마,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 이제 겨우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아보려는데 여기서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호, 흉기 내려놔. 서태경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장실 문에 등을 붙인 채 눈물을 쏟았지요. 서태경 뒤로 경찰관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들어. 무기 내려놓고 엎드려. 이거 나. 저 안에 내 마누라 있어. 전현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강민호 씨, 특수상해 및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강민호를 제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도 이어졌지요. 우리 아들 나. 우리 아들 아무 죄 없어.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 밖에서 서태경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지훈 씨, 저 태경입니다. 문 여셔도 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으로 서태경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서태경의 품 안으로 쓰러졌지요. 서태경이 저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훈 씨, 목 좀 봅시다.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서태경의 손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서 저는 그제야 서럽게 울음이 터졌지요. 태경 씨, 저 무서웠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압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안 늦었어요. 태경 씨 아니었으면 저 진짜 죽었을 거예요. 서태경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강민호와 시어머니를 앞세워 집을 나가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강민호가 저를 향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려 그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 밖으로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뒤 저는 서태경 옆에 앉아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부서진 문짝, 산산조각 난 화분, 뒤엎어진 가구들. 그 폐허 한가운데서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 문 안으로 다시는 강민호가 걸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저를 감쌌지요. 서태경이 조용히 저의 어깨 위에 얹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손의 무게를 아주 오래도록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퇴원한 저는 서태경이 소개해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집은 아직 폐허 상태였고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도 나지 않았지요. 오피스텔은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서태경이 미리 이불과 세면도구, 간단한 그릇들을 준비해 두었더군요. 태경 씨, 여기까지 어떻게 신경을 다 써주세요. 지훈 씨가 편해야 재판도 잘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부담 갖지 마세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저는 오피스텔 창문을 열고 겨울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목에는 아직도 강민호의 손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잔잔했지요. 며칠 뒤 서태경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 씨, 강민호 이번에는 구속됐습니다. 살인 미수까지 얹혀서 영장이 바로 발부됐어요. 시어머니는요? 시어머니도 보험 사기 공범, 폭행 방조 혐의로 같이 구속됐습니다. 지금 두 사람 다 유치장에 있어요.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수진이는요? 박수진 씨는 병원에서 파면됐고 저희가 위자료 청구 들어갔습니다. 위자료 감당이 안 될 겁니다. 태경 씨, 정말 고마워요. 지훈 씨,
재판 준비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주말에 잠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지요. 저를 죽이려 했던 남편이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강민호 사건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담담한 목소리로 보도를 이어갔지요. 10년간 하반신 마비를 가장해 아내를 착취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남성은 최근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저는 화면 속에 얼굴이 가려진 채 끌려가는 강민호의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저와 1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지요. 한 달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강민호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강민호는 이제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법정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머리를 짧게 자른 강민호는 몰라볼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지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강민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쳐갔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그저 초라한 짐승의 눈빛이었지요. 검사가 강민호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는 동안 강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재판정에서 따로 심리를 받고 있었지요. 검사의 낭독이 끝나자 재판장이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합니까? 강민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강민호가 방청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짜 미친놈이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감방에서 반성하고 나올게. 나 진짜 반성한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강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향해 목소리를 냈지요. 재판장님, 저는 저 사람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감옥에서 진심으로 반성할 사람이면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지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호가 저를 향해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교도관이 얼른 그의 팔을 잡아 세웠지요. 서태경이 옆에서 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지훈 씨. 저는 서태경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달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지요. 피고인의 범행은 배우자에 대한 극심한 배신과 착취, 다수 관련자와의 조직적 사기, 그리고 살인에 가까운 폭력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뒤늦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나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물질적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탕! 법봉이 내려지는 소리와 함께 강민호가 법정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15년. 15년은 너무하잖아. 안 돼. 강민호가 짐승처럼 울부짖었지요. 교도관들이 강민호를 부축해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감정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법정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저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바깥에는 기자들이 몰려와 있었지요. 서태경이 저의 앞을 막아서며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늘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태경의 뒤를 따라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서태경이 조용히 저에게 물었지요. 지훈 씨, 어디로 갈까요? 태경 씨, 저 어머니 산소에 좀 가고 싶어요. 그럼 그쪽으로 갑시다. 어머니의 산소는 서울 근교의 작은 공원묘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산소 앞에 서서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서태경은 저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나왔어.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지나갔지요. 엄마, 나 그놈들 다 감방에 보냈어. 엄마가 물려주신 집도 지켜냈어. 나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해보려고. 저는 산소 앞에 미리 준비해온 국화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저를 얼마나 안쓰러워하셨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를 끌어안고 등을 두드려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겠지요. 지훈아,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아파도 된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지요. 엄마, 나 앞으로는 진짜 잘 살게. 엄마가 보고 좋아하실 만큼 잘 살게. 바람이 다시 한번 저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손길처럼 느껴졌지요. 저는 눈물을 살짝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태경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지요. 지훈 씨, 준비 다 되셨어요. 네, 태경 씨. 이제 가요. 어디로 갈까요? 집으로 모실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태경 씨, 저 그 집 팔려고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어디로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늘 꿈꿔왔거든요. 서태경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몇 군데 알아볼까요? 태경 씨가 시간 돼요. 시간은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서태경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서태경의 눈빛에는 지난 몇 달 동안 저를 지켜준 그 든든함이 여전히 담겨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공원묘지를 나서는 길, 저의 뒤로 어머니의 산소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뒤를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앞만 보고 걸었지요. 멀리 서쪽 하늘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저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지요. 오랜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왔지요. 집은 마을 초입에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아래층은 카페로 쓰고 위층은 제가 사는 공간으로 꾸몄지요. 서울의 아파트는 좋은 값에 팔렸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까지 합치니 새 삶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집만은 팔지 않고 새를 놓았지요. 어머니의 뿌리는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싶었습니다. 카페의 이름은 오래 고민한 끝에 지었지요. 간판에는 지훈이네라고 소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처음 걸던 날 저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간판을 매만지며 혼자 조용히 웃었지요. 이지훈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크게 내걸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치인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그저 강민호의 아내로만 불렸으니까요. 카페 안에는 제가 직접 구운 빵과 케이크를 늘어놓았습니다. 결혼 전 잠시 배웠던 베이킹 기술을 다시 손에 익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치대는 손이 뻐근했지만 이번에는 그 뻐근함이 하나도 서럽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움직이는 뻐근함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이 크림빵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카운터에 앉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릴 때 조금 배웠어요. 이제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솜씨가 좋으시네. 우리 마을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서 뭐라도 시작하는 게 반갑구먼. 저 사실 이제 40인걸요. 에구, 40이 뭐가 나이야. 우리 눈에는 다 애기지. 저는 할머니의 말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카페 창문을 통해 살랑살랑 들어왔지요. 그 바람에 진열장의 화분들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카페의 오픈 시간에 맞추어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지요. 동네 아주머니들, 학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 낚시를 하러 온 관광객들. 그들이 저의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사서 나가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우체부가 카페로 편지 한 통을 배달해 왔습니다. 발신인 자리에는 강민호의 이름과 어느 교도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지요. 저는 편지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지요. 그저 이제 저에게 이런 편지가 오는 것이 조금 귀찮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봉투째 카페 뒤편의 파쇄기 안으로 밀어 넣었지요. 드르륵 소리와 함께 편지가 잘게 조각나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지요. 강민호, 너는 이제 내 인생 밖의 사람이야.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때 카페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얼른 앞치마를 매만지며 인사를 하려다가 문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잠시 굳었지요. 서태경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화분을 안은 채 카페 문 앞에 서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지요. 태경 씨, 지훈 씨, 개업 축하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서울에서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화분이 흔들릴까봐 조심조심 왔더니 좀 늦었네요. 저는 서태경에게서 화분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올리브나무 화분과 라벤더 화분이었지요. 태경 씨, 이런 걸 다. 올리브는 지혜와 평화를 의미한대요. 지훈 씨에게 어울릴 것 같아서요. 라벤더는요? 저는 라벤더 향기를 좋아해요. 지훈 씨도 좋아하시면 좋겠어서. 저는 서태경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나던 시절에 그 서늘한 눈매는 여전했지만 오늘은 그 눈매가 조금 부드럽게 풀려 있었지요. 태경 씨, 커피 드릴게요. 자리에 앉으세요. 직접 내려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저희 카페 사장이 저인데요. 저는 창가 자리에 서태경을 앉히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는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지요. 저는 그 떨림을 애써 무시하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잔을 서태경 앞에 내려놓자 서태경이 조용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훈 씨, 표정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요. 처음 사무실에서 뵐 때는 지훈 씨가 웃는 게 웃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저는 서태경의 맞은편에 앉으며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태경 씨 덕분이에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지훈 씨가 견뎌낸 겁니다. 그래도 태경 씨 아니었으면 저 지금 여기 없어요. 서태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지요. 지훈 씨, 저 부탁 하나만 해도 됩니까? 뭔데요? 앞으로 가끔 커피 마시러 와도 될까요? 저는 서태경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경 씨,
저 카페 손님은 늘 환영이에요.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면요. 저는 순간 대답할 말을 잃었습니다. 찻잔을 든 손끝이 살짝 떨렸지요. 서태경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의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지요. 저는 잠시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다가 다시 서태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그건 앞으로 천천히 이야기해요. 네, 천천히요. 서태경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태경이 서울로 돌아가고 나서 저는 카페 문을 닫고 2층의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바닷바람이 방 안가득 밀려 들어왔지요.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지요.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현관문 앞에서 강민호의 목소리를 듣던 순간 문을 열고 저와 마주 섰던 그 얼굴. 그때는 그 순간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부수는 순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저를 살린 것이었지요. 만약 그날 제가 휴대폰을 챙겨서 나왔더라면 저는 지금도 그 어두운 집안에서 강민호의 다리를 주무르며 늙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소름 끼치는 순간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지요. 저는 창가에서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 책상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졌지요. 엄마, 나 오늘 태경 씨가 왔다 갔어. 화분 2개 사왔더라.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창가에 놓인 올리브나무 화분을 어루만졌습니다. 잎사귀가 손끝에서 부드럽게 흔들렸지요. 지난 10년. 그 긴 시간을 저는 남의 다리를 주무르며 살았습니다. 남의 밥을 짓고 남의 눈물을 닦고 남의 마음을 살피며 살았지요. 그런데 이제부터의 저는 저를 위해 밥을 짓고 저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저를 위해 웃을 것입니다. 저는 창문 밖으로 몸을 조금 내밀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비릿하고 시원한 바다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요. 28배 저는 강민호의 아내가 되었고 38배 저는 다시 이지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이가 더 젊은 나이인지는 이제 상관없었지요. 저는 창가에 오랫동안 앉아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층 카페에서 은은한 빵 굽는 냄새가 아직 올라오고 있었지요. 내일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반죽을 치대고 오븐을 예열하고 원두를 갈아놓겠지요. 그리고 카페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저의 이름으로 저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주 평범하고도 눈부신 아침을요. 저는 창문을 살며시 닫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지훈, 너 이제 진짜 잘 살아봐. 방 안 어딘가에서 라벤더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지요. 이지훈의 10년은 참으로 길고도 잔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청춘을 송두리째 도둑 맞았지요. 그러나 이지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이를 악물고 자신의 손으로 진실을 밝혀냈지요.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이지훈처럼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날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지켜온 세월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는 그런 날 말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면 이지훈을 떠올려 주십시오.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선 한 여자의 이야기를요. 잃어버린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지훈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지요. 바닷가 작은 카페의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내려놓는 이지훈의 손끝처럼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소박하고 눈부시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